서울의 도심 한복판, 아무도 몰랐던 순간에 누군가는 이미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안전해야 할 공간이었지만 그 밤 이후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죠. 범인은 금품을 노린 것도 단순히 우발적인 충동에 휘말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의 등장은 대한민국 범죄사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희생을 보도했지만 정작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잔혹한 범죄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지. 오늘 우리는 그 어두운 그림자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1970년 전북 고창. 가난과 폭력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는, 알코올에 의존하던 아버지는 가정의 폭력을 휘둘렀고 부모의 갈등은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새어머니에게서 받은 냉대와 학대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었고, 둘째 형은 정신적 고통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린 시절의 집은 그에게 보호막이 아닌 상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고 경찰관이 되는 꿈도 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 판정으로 예술고등학교 진학이 막혔고 경찰관의 길도 차단됐다. 좌절은 깊었고 그는 세상으로부터 배제된다고 느꼈다고 한다. 애정을 원했으나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며 그 결핍은 점점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러던 유영철은 10대 시절부터 절도와 사기, 성폭력으로 전과를 쌓기 시작한 그는 결국 전과 14범으로 전락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생활의 한 방식이 되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2년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다. 아들의 양육권도 잃었다. 출소 후 교제하던 여성에게 청혼을 거절당하자 그의 내면에 쌓여있던 분노와 증오는 폭발했다. 처음에는 전처를 살해하려 했지만 체포 위험을 우려해 방향을 바꾸었다. 그가 택한 표적은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던 여성들 그리고 부유층 노인들이었다. 2003년 9월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사건이 시작됐다. 숙명여대 명예교수 부부가 살해당했고 집은 방화로 불탔다. 범인은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 불을 질렀다. 경찰은 강도살인의 전형으로 보았지만 범행의 본질은 달랐다. 돈은 그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부유층과 노인을 향한 증오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구기동, 삼성동, 해화동 등지에서 유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치밀한 계획과 위장된 흔적, 동일한 수법은 연쇄살인의 전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들을 하나로 연결하지 못했다. 관할 구역의 경계와 전통적인 수사 방식은 범죄의 실체를 가리는 장막이 되었다. 2004년 4월 황학동 노점상 사건은 그의 다른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경찰을 사칭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 철저히 계획된 범죄자이면서도 동시에 언제든 폭주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범행 수법이 드러나자 그는 표적을 바꿨다. 2004년 봄부터는 출장 마사지사나 전화방 종업원 같은 직업 여성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였다. 그는 그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흔적을 없애기 위해 극단적으로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다. 시신은 토막나고 지문은 도려내어 변기에 버려졌다. 이는 살인을 반복하며 점점 더 숙달되고 냉혹해진 그의 진화를 보여주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불과 10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희생자는 20명에 달했다. 살인의 간격은 짧아졌고 은폐는 더 정교해졌다. 유영철 사건은 한국 사회의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알린 계기가 됐다. 그는 자신을 지능지수 140의 천재라 주장하며 언론 앞에서 범죄자 신창원과 자신을 비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본 그의 얼굴은 과대망상, 죄책감 부재, 공감 결핍의 전형이었다. 그는 부유층과 직업 여성을 사회의 악이라 규정하고 자신은 사회를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이는 도덕적 정의감이 아닌 자기중심적 왜곡이었다. 한편으로는 가족에게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중성을 드러냈지만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자기 관념에 기반한 행동에 불과했다. 심리학자들은 그의 공격성과 일탈적 행동이 어린 시절 학대와 결핍 속에서 학습되었다고 분석한다. 범행이 진행될수록 살인의 간격이 짧아진 것은 그의 폭력성이 패턴화되고 숙련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공감 능력을 상실한 사이코패스의 전형이었다. 2004년 7월 15일 업주의 신고로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조사 도중 수갑이 풀려 그는 도주했고 약 11시간 뒤 영등포역에서 다시 붙잡혔다. 이 사건은 경찰의 초동 수사와 구금 안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냈다. 사건 해결의 전환점은 과학수사였다. 범행 도구에서 검출된 미량의 DNA는 피해자와 범인을 연결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과거처럼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이 사건을 규명한 것이다. 기술과 데이터는 새로운 수사의 무기가 되었다. 2004년 12월 13일 법원은 살인 등 20건의 혐의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유영철은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수감 생활에서도 그는 반성하지 않았다. 교도관을 위협하거나 금지 물품을 반입하려 했고 동료 수감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들이 꿈에 나타나 자신을 괴롭힌다고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반성의 증거가 아니었다. 유영철 사건의 중심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충격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다. 일부 유가족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 지원 제도는 거의 없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홀로 슬픔을 감당해야 했다. 이후 통합신고 체계와 피해자 지원 제도가 조금씩 마련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피해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회에서 작게 들린다. 유영철 사건은 한국 경찰 수사 시스템에 큰 충격을 남겼다. 사건 이후 경찰은 프로파일러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과학 수사를 강화했다. 범행 패턴을 조기에 인지하고 연쇄범죄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회적 안전은 완전하지 않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공동체가 경계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결핍이 어떻게 증오가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사회는 개인의 상처를 방치했고 제도의 허점은 연쇄살인의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히 두려움을 떠올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회는 더 촘촘한 안전망을 세우고 범죄 심리를 연구하며 피해자를 지키고 회복을 돕는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비극은 잊혀질 때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때 제도가 되고 예방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또 다른 희생은 멈출 수 있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이지만 동시에 분명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 경고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잔혹한 범죄의 기록이자 한국 사회가 직면해야 했던 경고였습니다. 그가 남긴 상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실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묻는 질문입니다. 범죄자의 이름은 역사에 남겠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름 없이 사라져간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곧 우리의 안전망이 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됩니다. 당신이 오늘 본 이 이야기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느꼈다면 제 채널에서 그 경각심을 느끼며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쇄살인의 징후를 미리 감지하는 방법과 실제 신고 체계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며 놓친 단서들을 살펴봐도 좋습니다. 기억하고 또 다시 마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